지옥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지옥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곳, 아니 정확히는 슬퍼할 사람이 없는 곳. 2024년 10월의 끝자락. 경기도 외곽의 낡은 장례식장 4층 구석방에 오순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향 냄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방이었습니다. 조화 한 다발, 영정사진 하나, 그리고 손녀딸 이수진 혼자였습니다. 수진은 29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3년째 하고 있었고 고시원 월세가 2달째 밀려 있었고 통장에는 4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흥정을 했습니다. 가장 싼 것으로 이틀만, 빈소도 최소한으로. 장례 지도사는 수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수진은 오래 기억날 것 같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 아니라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평생 가난했습니다. 젊어서는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늙어서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반지하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는 할머니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드는 사람. 그 반지하에 들어가면 늘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기서 살아왔으니까요. 수진의 부모는 일찍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 5살 때 사라졌고 어머니는 수진이 12살 때 다른 남자를 따라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할머니가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번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알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장례 첫날 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70대 초반의 것이었는데 수진이 핸드폰에서 찾은 가장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의 대학교 졸업식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낡은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왔습니다. 수진은 그 저고리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실까요? 수진은 졸다가 깼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다른 빈소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많은 빈소였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 혼자 보내드리게 돼서요. 다음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짐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명의의 미납 세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세 37만 원. 수지는 통장에 있는 43,000원을 생각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례식장 직원이 왔습니다. 꽃값 추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조화를 더 올렸다고 했는데 수진이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머니 반지하 집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에 읽었을 때는 그 문자가 할머니의 삶 전체를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들키기 싫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면 할머니가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칸 안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 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수진은 멈춰 섰습니다.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빈소 조문객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왔습니다. 네. 타산, 여산, 모두 검은 양복이었습니다. 모두 흰 국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빈소 쪽으로요.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7, 8,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좁아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세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빈소 앞에서 멈추더니 각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화를 올리고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를 아세요? 수진이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했고 눈 밑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더니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분이세요? 네. 남자는 다시 한번 할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이 낯선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순자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입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밥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수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무릎이 꺾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호였습니다. 지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500명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그러니까 2024년에서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그때, 그는 서울 어느 공장 골목에 쪽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었고 부모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식당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식당이요? 오순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메뉴가 두 가지였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지만 그때도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외상 장부가 따로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걸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그 외상 장부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20개월치 밥값이었습니다. 거의 2년에 걸쳐 먹은 밥값을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더 많이 퍼줬습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식당을 했다는 걸 수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식당을 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그런 곳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수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정호 옆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인배였습니다. 6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충청도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도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3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15이었고 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밥을 사흘 굶은 채 그 골목을 지나다가 밥 냄새를 맡고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밥을 줬다고 했습니다. 돈은요? 최인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내 꼴을 보면 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할머니가 그냥 줬어요. 그냥이라는 말이 수진의 가슴 어디에 박혔습니다. 검은 양복 20명이 각자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달랐지만 모두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었다는 것, 돈이 없어도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 할머니가 한 번도 갚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밥이 자신들의 삶에 무언가를 바꿔놨다는 것. 수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억울하냐고요? 수진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억울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신 게 억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줬는데 정작 본인은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신 게 억울했습니다. 그 식당이 왜 없어졌는지 수지는 몰랐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요. 왜 그 식당이 없어졌는지 아세요? 수진이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2003년 5월쯤이었을 겁니다. 식당이 전부 탔어요. 보험도 없었고 그 이후로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찾았어요. 10년이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모인 게 2015년이었어요. 각자 연락이 닿아서 우리 중에 할머니한테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10명 됐는데 나중에 더 늘었고 처음에는 그냥 식당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3년을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주민센터에도 가고 구청에도 가고 할머니 성함으로 검색도 해보고
오순자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신 거예요.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서 수진은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곳을 떠돌았는지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5번이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더 싼 곳으로, 더 작은 곳으로, 나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하셨어요? 박정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부고였습니다. 수진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올린 것이었습니다. 성함과 날짜와 장례식장만 적어놓은 거의 형식적인 부고였습니다. 누군가 공유했어요. 우리 단체 채팅방에. 수진은 그 단체 채팅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국화를 들고 30년 전의 밥을 가슴에 품고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왔냐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찾지 않았냐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찾다가 못 찾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그 물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렇게 20명이 오는 게 살아계실 때 이 중 한 명이라도 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지하에 누군가 찾아왔더라면 할머니가 혼자 밥을 드시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할머니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수진은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점심쯤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혼자 왔고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소 앞에서 한참을 섰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더니 결국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꼈습니다. 어떤 울음에는 이유가 있고 어떤 울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울음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순자 언니 친구예요. 수지는 잠시 멍했습니다. 할머니 친구. 할머니한테 친구가 있었다는 걸 수지는 몰랐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친구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김복래예요. 순자 언니랑 공장 다닐 때 같은 기숙사에 있었어요. 50년도 넘은 일이에요. 50년이요. 수지는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0년. 할머니의 청춘이 있었던 시절. 수진이 태어나기도 전. 수진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의 시절. 왜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김복래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당연이라는 말에 또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와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정작 당연히 와야 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답장은 다음날 왔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는 수진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빈소 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수진 혼자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빈소 안팎에 서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시켰습니다. 수진이 사양하려고 했는데 이미 배달이 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슬픔이었는데 그 슬픔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슬픔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슬픔. 할머니를 몰랐다는 것에 대한 슬픔. 할머니가 혼자 살았다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할머니가 평생 남에게 줬던 것과 닮아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 할머니는 남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밥을 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박정우가 수진 곁에 왔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식당이 불타던 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수지는 그를 봤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이미 식당을 졸업한 상태였어요. 직장도 생기고 돈도 좀 생겨서 그날 처음으로 밥값을 갚으러 갔어요. 20개월치 밥값이요. 근데 제가 골목에 들어서는데 불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식당이 타고 있었어요. 저는 뛰어갔어요. 할머니는 밖에 계셨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 앞에 서서 타는 걸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박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돈을 드리려고 했어요. 갚으러 왔던 돈이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안 받으셨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디 가서 따뜻하게 자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정우도 눈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30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 따뜻하게 자라는 말을요.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빈소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영정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순자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찍은 그 사진에서요. 수지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웃었는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 것 같다는 것도 오만한 말일지 모릅니다. 다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할머니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삶 전체를 담은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가난을 버티고, 불을 버티고, 외로움을 버티고, 그래도 남한테 밥을 주는 삶을 살아온 사람의 웃음. 저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정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슬픔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그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쳤는지 아니면 스스로 안정된 것인지 빛이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올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20명이 검은 양복을 입고 30년을 넘어 할머니를 찾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단지 조문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수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오순자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이쉰 공기와 같은 계절의 바람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정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1분 18. 박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음이 빈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은 소리가 때로는 높은 소리보다 더 멀리 간다는 것에 수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10년을 모았어요.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았다는 것이 무엇을 모았다는 것인지. 박정우는 계속했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누군가 말했어요. 할머니를 찾으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냥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드릴 돈을요.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밥값이었어요. 가짜 할머니한테 얻어먹은 밥값을 계산해서 그만큼씩 냈어요. 어떤 사람은 몇만 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이었고.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그게 점점 달라졌어요. 밥값이 아니라 그 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값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돈이니까 각자 형편껏 냈어요. 10년 동안요. 수지는 박정우를 봤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이것은 통장이에요. 수지는 그 봉투를 받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우리 22명이 10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수진 씨한테 드리려고요. 얼마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4억 3천만 원이에요. 빈소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은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숫자가 숫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억 3천만 원. 수진의 통장에 있는 4만 3천 원과
같은 단위를 쓰는 숫자였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의 숫자처럼 들렸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것의 아주 일부를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할머니 손녀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수진 씨가 거절하시면 이 돈은 갈 곳이 없어요. 수진은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 10년이 있었습니다. 22명의 10년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됐을 때도 넣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 학비가 빠듯할 때도 넣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원비가 나갈 때도 넣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봉투가요. 10월의 장례식장이 차가워서 봉투도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리 없이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속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 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김복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손과 비슷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박정호가 남았습니다. 그가 돌아가기 전에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당 이름이 뭔지 알아요? 수진은 몰랐습니다. 순자네요. 그냥 순자네. 간판도 허름했고 글씨도 삐뚤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제일 따뜻했어요. 그 골목에서요. 박정호가 나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혼자였지만 아까의 혼자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텅 빈 혼자였는데 이제는 무언가 가득 찬 혼자였습니다. 무엇이 가득 찼는지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슬픔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섞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할머니 영정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자주 불렀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름을 부른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할머니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순자네 식당을 할 때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진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외상장부에 이름 적어줄 때 나 없었는데 불나던 날도 나 없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 혼자서 다 하셨는데 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뭘 했나? 그 말이 빈소 안에 떠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거라는 것을요. 조건 없이, 외상장부의 돈을 돌려받으려는 조건 없이, 감사 인사를 받으려는 조건 없이, 나중에 기억해달라는 조건 없이 그냥 밥을 줬던 거라는 것을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니까요. 그 단순함이 수진을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단순함이라는 것을 수진은 29살 장례식장에서 배웠습니다. 달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장례식장 소파에서 잤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일어나 기지개를 켜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10월의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는데 동쪽 끝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가늘었습니다. 할머니 손처럼요. 오래 일한 사람의 손처럼 가늘고 질긴 빛이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3,000원.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받은 봉투 안의 통장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한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박정호의 글씨였습니다. 수진 씨, 이 돈을 어떻게 쓰실지는 수진 씨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돈을 모으면서 함께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줄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딘가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어떤 형태든 어디든 그냥 우리 바람이에요. 수진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그 말이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요.
수지는 올해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공기업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공기업을 준비했냐고 누가 물으면 안정적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불안정한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할머니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안정적인 것을 찾았는데 정작 할머니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한테 밥을 줬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발인이 시작되기 1시간 전 박정호가 다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젯밤 봉투를 전하고 나서 뭔가 더 할 말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진 씨, 네.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우리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호가 나갔습니다. 빈소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과 할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진은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예전에 그 반지하에서 옆에 앉아 텔레비전 볼 때처럼요. 그때 할머니는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막장 드라마요? 수지는 그런 거 왜 봐요? 했는데 할머니는 재미있잖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도.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할머니가 순잔의 식당 할 때처럼 나도 그런 거 하나 해볼까 해.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머니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분홍 저고리를 입고 웃던 그 웃음이요.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운구를 할 때 박정우를 포함한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자청해서 들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직접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수지는 뒤에서 봤습니다. 검은 양복 8명이 할머니를 들고 장례식장을 나가는 모습을요. 햇빛이 났습니다. 10월의 오전 햇빛이었습니다. 맑고 얇은 햇빛이었습니다. 그 햇빛 속으로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평생 반지하에 사셨던 분이 마지막에는 햇빛 속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화장장에서 할머니는 재가 됐습니다. 수지는 그 재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할머니 전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상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 나온 것이니 따뜻한 것이 당연했지만 수지는 그 온기가 할머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소목장을 했습니다. 박정호가 알아봐준 곳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숲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나무를 좋아하셨습니다. 오래 산다고, 겨울에도 푸르다고요. 수진이 기억하기로 할머니는 베란다에 소나무 모형 화분을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가짜 소나무였는데 매일 먼지를 닦았습니다. 수진은 할머니 재를 나무 아래 뿌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의 일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디론가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다고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가는 분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묵념을 했습니다. 그 묵념이 길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나무 아래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묵념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념의 일부가 됐습니다. 수진도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홍 저고리가 아니라 평소에 할머니 얼굴을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얼굴, 텔레비전 볼 때 얼굴, 폐지를 끌고 골목을 걸을 때 뒷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차례로 왔다 갔습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지금 경기도 어느 골목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25평짜리입니다. 간판은 수진이 직접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할머니 식당 간판처럼요. 이름은 순자네입니다. 그냥 순자네요. 메뉴는 2가지입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런데 외상 장부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수지는 한 번도 독촉하지 않습니다. 박정호가 모아준 돈으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은 수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쓰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언젠가 그 돈이 다 쓰이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그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매일 걱정을 오늘 하지 않는 분이었으니까요. 식당에는 매일 사람들이 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오고, 택배기사들이 오고, 노인들이 오고, 가끔 아이들이 옵니다.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옵니다. 배고픈 얼굴도 있고, 지친 얼굴도 있고, 아무 표정 없는 얼굴도 있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들을 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줍니다. 어떤 날은 힘듭니다. 외산이 쌓이고, 식재료 값이 오르고, 몸이 피곤할 때 힘듭니다.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식당 안쪽 벽을 봅니다. 거기에 할머니 영정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분홍 저고리를 입고 웃는 사진이요. 그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납니다. 어떤 날은 박정호가 옵니다. 가끔 들른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갑니다. 외산이 아니라 돈을 냅니다. 가끔 다른 검은 양복 사람들도 옵니다. 각자 따로 옵니다. 단체로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것처럼 옵니다. 수지는 그들이 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대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을 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김복리 할머니는 이제 단골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옵니다. 할머니 친구분이니까 공짜로 드시라고 했는데 한사코 돈을 냅니다. 오히려 더 주려고 합니다. 수진이 거절하면 식재료를 들고 옵니다. 매추를 사오고 두부를 사오고 어떤 날은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옵니다. 수진은 그 김치로 찌개를 끓입니다. 맛이 좋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맛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청년이 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얼마예요? 8,000원이에요. 청년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을 꺼냈습니다. 셨습니다. 5,200원이었습니다. 부족한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청년이 수진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외상이에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이에요. 그냥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수진은 30년 전 최인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줬어요. 그냥 그 그냥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오순자 할머니의 그냥이 수진에게 왔고 수진의 그냥이 이 청년에게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청년은 밥을 먹었습니다. 빠르게 먹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처럼 먹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주방에서 봤습니다. 국도 더 갖다 줬습니다. 청년은 말없이 받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진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가게를 닫고 수진은 할머니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이라는 말했어. 할머니한테서 배운 말이야.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배웠어. 수진은 불을 껐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10월의 별이 아니라 이제는 12월의 별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춥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것이 있어서요. 그 따뜻함이 어디서 왔는지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폐지를 줍던 사람, 분홍 저고리를 입은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밥을 주던 사람, 어디 가서 따뜻하게 자라고 말하던 사람, 오순자 할머니. 순자네 식당은 오늘도 열립니다. 내일도 열릴 것입니다. 그 그냥이 계속되는 한